게스탈트 심리학, 심리치료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접촉경계혼란, 접촉경계혼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말을 이제 한번 풀어보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접촉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과 환경과의 만남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접촉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과의 만남을 뭐라고 합니까?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 환경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만듭니까? 게스탈트를 형성하고, 형성된 게스탈트,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해소됐으니까 전경에서 배경으로 내려가고, 또 새로운 전경을 배경에서 끄집어 올려서 다시 또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과정을 계속 순환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거죠. 그런데 내 자신과 다른 사람 환경과의 이 접촉을 방해하는 중간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방해를 받는 것, 이거는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접촉이라는 뜻을 이해했다면 경계라는 뜻을 한번 보죠. 경계. 자, 경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경계. 나누는 방어. 방어. 나를 지키는 경계. 또 어떤 경계가 있나요? 경계에 대한 의미를. 자, 보세요. 접촉 경계라는 것은 모든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모든 만남은 접촉 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B라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에는 접촉 경계가 있습니다. 이 접촉 경계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촉 경계에 어떤 혼란이 생겨버리거나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다른 사람과 만남이, 형식적으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접촉이 어려워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을 하는 데서는 접촉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접촉 경계가 건강해야, 접촉 경계가 원활해야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접촉을 통해서 내가 게스탈트를 형성하고, 형성한 게스탈트가 다시 내 안에 어떤 과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게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접촉 경계, 우리는 만남을 가진다 했잖아요. 이 접촉 경계에 혼란이 생겨버린다. 마치 다른 사람과의 만나는데 안개가 끼인 것처럼 빗부여기에 가려져 버린다. 온전한 만남이 힘든다. 그게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병리적 현상이에요. 정신병리적 현상이다. 자, 그럼 우리 자신과 환경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중간층, 그걸 아까 제가 뭐에 비교했습니까? 마치 안개가 끼 있는 것처럼 비유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라는 말은, 이 말의 원래 뜻은 마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마야라고 해요. 마술의 힘. 이건 우리가 환상을 가지게 만드는 신이 우리에게 준 힘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힘. 쉽게 얘기해서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 접촉 경계에서 마치 안개와 같은 또는 그런 환상을 갖고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앞에 있는 사람을, 실제 만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접촉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게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이제 개념이 잡혔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모두 어디서 이루어진다? 접촉 경계. 요것만 이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코칭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또는 자성으로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상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접촉 경계. 이게 혼란이 생겨버렸다면 나는 치료자나 상담사는, 코칭사는 A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고, 내담자는 B라는 부분으로 접촉하고 있다면
이것이 온전한 접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생긴다? 혼란이 생긴다. 우리는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긍정적인 교류가 있고 부정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극과 정보를 준다면 그에 관련된 나의 경계는 열어야 되나요? 닫아야 되나요? 그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자극과 정보를 피드백을 준다면 그러한 교류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 돼. 닫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상처받고 또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폭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죠. 그건 뭔가요? 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교류, 그 자극 정보를 뭐 했다? 경계를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닫아야만이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병리적 현상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반대로 외부의 긍정적인 어떤 자극과 정보 또 그러한 교류에 대해서는 경계를 뭐 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 그런데도 이걸 거꾸로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은 뭔가요? 긍정적 교류인가요? 부정적 교류인가요? 긍정적 교류죠. 내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배움을 갖는 건 뭔가요? 긍정적 교류죠.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뭔가요? 긍정적 교류죠. 자, 이러한 긍정적 교류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경계를 열어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좋은 피드백을 제공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한 조언을 해주거나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긍정적 의도에서 뭔가 던져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닫아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반대로 부정적 교류에 대해서는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닫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닫아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닫아야 될 부분들이 사례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교류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경계를 닫아야 된다. 게임이 재밌습니다. 우리 뇌를 쾌락을 주죠. 그런데 그 게임이 재밌고 쾌락을 주지만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게임에 중독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닫으면 게임 뭐로 빠지나요?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내게 도움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교류를 갖는 그것도 전부 다 우선에는 내가 편하고 좋지만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교류와 부정적 교류에서 내 경계를 잘못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점 이제 해서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접촉 경계 혼란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신뢰가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내가 쓰지 못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지도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 가지인가 보니까 대략 5가지다. 여기 추가로 한 개에서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5가지에 추가로 한 개에서 6가지. 그게 뭔가 보니까 오늘 설명하는 이 6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리면 대부분 어떤 접촉 경계 혼란의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이 다 잡아서 거기에서 적절한 반응, 적절한 어떤 코칭, 또 상담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와 더불어 그 설명 과정에서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설명을 함께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게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사, 내사. 그 다음에 투사, 투사. 그 다음에 융합, 연합하는 거죠. 반전, 반전. 자의식, 자의식. 그 다음에 편향. 요 6가지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환경과의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접촉 경계 혼란이다. 자, 내사는 간단하게 제가 이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내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치관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기 이전에 어린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보호자. 보호자. 주로 그 대상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이 어린 아이에 아직 형성되지 않는, 확실하게 굳어지지 않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아이의 뇌에,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자아라는 게 있는가 하면 부모가 심어준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풀이하자면, 내사라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이 통째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뇌를 장악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내사의 개념입니다. 내사. 자, 구체적인 거는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투사는 뭐냐면, 투사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나 이 생각을 마치 저 사람이 한 것처럼 거울로 비추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사도 문제지만 투사도 아주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사예요. 내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럼 내사, 투사, 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뭘까요? 함께 섞였다 이 말이에요. 함께 뭐 됐다? 연합됐다. 융합됐다. 융합의 반대, 연합의 반대가 뭔가요? 융합의 반대가 뭔가요? 분리죠, 분리.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분리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을 때 의존적 관계가 되고 거기서 집착이 생기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 우리는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전이에요. 반전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고는 있는데 상대가 그걸 안 주면 그걸 내 스스로 나에게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게 내가 바라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걸 내 자신에게 돌린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내 안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전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내가 뒤에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럼 자의식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의식을 하는데 내 자신을 너무 의식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내 자신이 그 의식에 의해서 제한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편향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생략, 왜곡, 일반화된 나의 마음의 필터로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접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세부적인 내용 6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내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내사. 자, 내사는 언제 형성될까요? 그렇다면 아주 어린 시기죠. 어릴 때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가치관이 통째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우리의 존재를 잘 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부모,
아버지 엄마의 DNA가 합쳐져서 자신의 DNA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개인의 DNA가. 그러면 이 DNA에는 이미 부모의 뭐가 들어와 있나요? 유전자가 들어와 있죠. 그럼 부모의 유전자에는 뭐가 있나요? 머리 색깔도 있고 키도 있고 골격도 있고 신체 질환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지만 부모의 뭐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것까지도 DNA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성격까지도 닮아가죠. 부모의 감정까지도 닮아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DNA가 만들어져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을 잘 보세요. 부모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다 보니까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로 이야기하냐면 뭐 하면 뭐 한다?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남에게 얕보이지 마라. 어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와서 자기의 뇌천형 신경회로를 만들어버리면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만들까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자기의 절대적인 과제로 해서 무조건 착한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아가 아니고 부모가 심어준 자아가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내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이의 뇌에 누가 심어준 건가요? 부모가 심어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그걸 우리는 NLP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걸 프로그래밍 된다. 프로그램이 조건 형성돼서 그게 실행되면 그게 프로그래밍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심어준 그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서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어버리면 그것으로 이제 자신을 자각하고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과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만 살아라 하니까 친구들 간에서도 무조건 양보해줘야 되고 무조건 내가 져야 되고 무조건 내가 착하게 사는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버렸나요? 친구들과의 때로는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는 화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착하게만 하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온전한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경계에 뭐가 생겨버렸죠?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어릴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걸 듣기 위해서 그러한 착하게 산다. 착한 아이야 라는 걸 계속 자기가 피드백을 받아야만이 자신의 존재가 정체성이 부모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행동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생겨버려요. 그 컴플렉스를 뭐라고 하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무조건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거. 주변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게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신의 내사돼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온전하게 주변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환경을 만나지 못한다. 그게 내사예요. 자, 이걸 우리가 교류분석 이론으로 보면 뭘까요? 교류분석 이론으로 본다면 부모의 그게 들어왔잖아. AC? 그러니까 PAC PAC 중에 크게 봐서 PAC 중에 어딘가요 지금 이 자아는? P죠. P.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우리 애는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항상 모범이 되고 착하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게 계속 반복 들어가지고 뇌에 뭐 됐을까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뭐 할 때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나요? 착한 행동할 때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는 장난도 치고 싶고 때는 농담도 하고 싶고 한번 싸워보고 싶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억압시켜버리고 오로지 한 가지 부모가 원하는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타인이 원하는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착한 행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친구한테 그걸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뭐가 되죠? 의존적 관계가 되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아주 칭찬받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가서 누구에게 인정받을까요? 선생님에게 아주 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계속 착하다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점점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기는 멀어지고 착하다는 그 하나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미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나요? 타인의 평가에,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참 많이 겪습니다. 어릴 때 대부분 그 첫째로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우리 집안에 기차로 치면 기차 화통이다. 기차 화통이라는 말은 기차의 머리,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그래서 첫째가 잘 돼야 둘째, 셋째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심어줘서 뭐를 심어주냐면 책임감, 의무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무조건 곱고 발라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모범적인 것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모가 없을 때는 이 첫째는 또 뭐 해야 되나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다 보살펴야 돼요. 중요한 이 첫째도 놀러 가고 싶고 때는 장난도 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로지 첫째로서의 그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걸 할 때만이 부모님이 행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뭐를 쓰느냐 하면 그 첫째로서의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중년 여성이 상담을 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자기가 첫째 딸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나면 자기가 동생들을 다 보살펴두고 집안 청소 다 해두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근데 부모님이 오시면 항상 뭐냐 하면 대견스럽다. 요즘 네 같은 애가 어디 있겠노 하면서 계속 뭐 있을까요? 칭찬해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 큰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고 큰애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에요. 큰애가 이렇게 안 해준다면 우리는 밖에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뭐를 짊어지주고 있나요? 짐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로 자란 이 딸은 자라면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지금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죠. 동생들을 보살피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다 빼고 밖에 놀다가도 동생 올 시간 되면 빨리 쫓아가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없잖아요. 내사된 걸로서 자기가 살았으니까 나중에 남자와 교제를 했는데 교제하는 속에서 자기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맞춰줘야 될까요? 남자에게 오로지 맞춰줍니다. 남자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에 기대게 되고 의존적이 됩니다. 자, 결혼한 이후에도 이 여자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헌신합니다. 왜?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애가 생기면서 아이에게 이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근데 남편도 이제 사업이 또 일이 많고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좀 소홀해지고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엄마와 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죠. 왜냐면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분리돼 나가잖아요. 그때 문득 이 중년 여성이 이제 중년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남편도 좀 거리가 생기고 자식도 떨어지다 보니까 누구만 남나요? 자기 혼자 남을 때 문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때 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될 겁니다. 왜? 그 이전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줄 수 있는 의존했던 대상이 부모, 그 다음에 또 남자친구 또는 남편, 자식이라는 그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내하고 멀어지면서 이제 내 혼자 남았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아상실 또는 자기 상실로 인해서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내사가 얼마나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또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폭을 좁혀버립니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쓰지 않고 특정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남에게 얕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그걸로 해서 우리가 그 경계에 갇혀버리는 게 나와지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 각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사가. 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어디서 분쇄시키나요? 음식을 분쇄하는 게 그걸 치아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치아 공격성. 치아 공격성.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치아에서 잘게 분쇄를 해가지고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한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를 만약에 이 치아에서 분쇄하지 않고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소화가 안 되고 얹혀버리죠.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이 음식을 잘게 분쇄해서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치아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내사는 뭐냐면 부모의 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이 치아 공격성이 발현을 못했단 말입니다. 치아 공격성은 뭐냐면 부모가 착하게 살아라, 순종해야 된다, 남에게 얕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을 할 때 자기 걸로 분쇄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분쇄 안 하고 어떻게 통째로 그대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치아 공격성이 작동 안 되면서 통째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장악해버린 것. 그걸 우리는 내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통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냐면 치아 공격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이야기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 경험하고 일치하고 저건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었고 근데 요건 그 뒷부분은 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래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내 걸로 흡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올 때 잘게 분쇄된 걸로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하듯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치아 공격성은 잘게 부숴서 내가 필요한 거는 아까 경계를 열고 필요 없는 거는 경계를 닫아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데 치아 공격성으로 분쇄를 해서 필요한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뼈나 돌, 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뱉어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경계를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바로 이 치아 공격성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내사는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내사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습관화되고 자동화됩니다. 습관화되고 자동화됩니다. 근데 습관화되고 자동화된 이게 원래 자기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안에 갖고 있는 욕구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눌려버렸단 말입니다. 착하게만 행동해야 되니까
장난치고 농담하고 한 번씩 자기도 반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뭐 눌려버렸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눌려버리고 누구의 기대? 부모의 기대. 부모의 기대에만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상실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상실. 우리의 삶이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는 삶이 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내 사에 의해서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는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잃어버린 상태 아닌가요?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는 삶이 되면 우선에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참 그 사람 괜찮더라, 그 사람 착하더라, 그 사람 참 선하더라. 사회적으로 타인에게는 뭐 할까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를 못 만나나요? 자기 자신을 못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사된 거와 내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들어오거나 어떤 부분을 내가 이 치아 공격성으로 가지고 이걸 분쇄해서 내 걸로 흡수를 못하니까 그것이 통째로 들어와서 내 안에 뭐가 돼버리나요? 미해결 과제로 남아버린다. 그래서 이 내사가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내사가. 자, 그럼 보세요. 우선에는 사회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분열되어 있고 또 내 자신을 못 만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미해결까지가 계속 쌓여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왜?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어디 들어와서 집에 와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집에 와서 밖에 나가서는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와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내사된 걸로 행동을 했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남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조절하는 자결성이라는 게 이미 없죠. 내사된 상태에서는 자결성이라는 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자, 내사는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면 부적응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를 어떤 상태로? 부적응 상태로 만든다. 자, 이 내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내사를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사로 인해서 신경증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 난다면 그 신경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어떤 것인가? 일단 어떤 내사로 인해서 신경증적인 어떤 반응이 났다면 이건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어. 자, 그럼 부모의 태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부모의 좋은 태도와 부모의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치아 공격성으로 뭐 해야 되나요? 분쇄시켜서 내게 흡수해서 이걸 우리가 동화라고 해요. 동화. 그것과 하나가 된 동화되어 버린다라고 하죠. 동화시켜서 이걸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 내사라는 게 보세요. 부모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부모의 가치관이.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럼 좋은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치아 공격성으로 분쇄해서 내 걸로 동화시킬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나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측면. 이게 이제 문제죠. 좋은 거는 내가 동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건강해지는데 나쁜 게 들어오면 치아 공격성이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나요?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덩어리로 남아서 내 안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덩어리가 내사예요. 내사. 이 내사된 것은 결국
결국 내 자신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환경과의 접촉을 방해한다. 장애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게슈탈트를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 내사된 걸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모의 나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사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니? 내사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았잖아. 이걸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럼 내사를 치료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아보죠. 이까지 해서 내사가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내가 아니에요. 온전한 내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러한 내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이 내사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세상의 기회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좁혀진 그 경계 속에서 다른 더 넓은 것 만나면 접촉 경계 혼란 때문에 거기에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정한 요부만 만나면 이게 내 삶이다, 이게 내 존재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행해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내사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사고 여러분들이 치료자고 여러분들이 코칭사라면 그 대상이 자기를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를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펼 때 주먹을 쥘 때의 느낌과 주먹을 펼을 때의 느낌, 이건 감각이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쥐고 뱉으면서 펴는 이런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게 만듭니까? 내 사람 결국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부모의 그 가치관에 들어가서 덩어리로 내 안에 소화되지 못하고 내사된 덩어리로 있으니까 이게 나의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반복해주라. 그것이 바로 감각을 동원해서 자기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만나고 자기 자신을 더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내사된 것은 이미 전용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미 자동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의식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의식화시킨다는 건 그걸 뭘로 떠올려라? 정경으로 다시 떠올려라 이 말이에요. 정경으로 떠올리고 내사된 건 이미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이걸 의식 차원에서 다시 정경으로 떠올려 놓고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재검토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진짜 내가 있고 내사된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내인지 어느 것이 내사된 건지 이 두 개를 구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내사된 내 사고와 태도를 의식화시켜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어느 것이 진짜 내인지 어느 것이 내사된 것인지. 근데 평소에는 내가 이 내사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차지를 못해요. 왜? 이건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식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건 내사된 것이구나. 진정한 내 이거구나라고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사명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신념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전용신경회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죠. 전용신경회로.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뇌에 굵은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부모의 나쁜 태도가 우리에게 내사된 게 우리의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 부모의 좋은 태도가 내사된 것이 우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부모의 나쁜 태도가 들어와서 내사된 것을 이걸
분리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대안말을 만들어야 되죠. 나쁜 태도의 부모가 아닌 좋은 태도의 부모에 대한 회로를 만들어야 되나요? 전용 신경회로를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치료 과정을 반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쁜 태도를 보인 그 부모에 내사된 이 전용 신경회로가 점차 약해지거나 쇠퇴해지고 새로운 부모의 이미지가 내 뇌에 새로 자리 잡으면 그게 새로운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왜 좋은 부모의 태도는 아까 어떻게 한다 했나요? 치아 공격성을 가지고 이걸 분쇄해서 동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부모의 그 영향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자원이 되는데 나쁜 부모의 태도가 내사된 것은 나를 성장시키거나 나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접촉 경계 혼란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부모의 이미지 이걸 전용 신경을 강화시켜서 계속 키우면 기존의 회로는 약해지거나 분리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빈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빈의자 기법은 뭐냐면 자,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나간 팩트는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무슨 챔피언이죠? 착각의 챔피언이죠. 그래서 빈의자 기법은 뭐냐면 이 빈의자에 실제로 부모님이 앉아있다. 부모가 앉아있다라고 상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의자를 대상으로 그 이전에 잘못된 내사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욕구나 감정을 그대로 한다?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의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착각해버리고 그 안에 그 전에 분쇄시키지 못해가 내사대가 큰 덩어리로 있던 것이 뭐 됩니까? 분쇄되어지는 거죠. 분쇄되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니까 어떤 이제 상태가 되나요? 내사는 분쇄되지 나가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자기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빈의자 기법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근데 이걸 할 때도 너무 빨리 진행시키면 우리 마음의 쿠션이 과거의 부모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허약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시키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거나 더 부정적인 상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담자는 내사 상태에 있다면 이 내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라 했습니까? 부모님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사나 코칭사나 치료자도 그 부모의 그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왜? 지금 이 내담자는 자기가 없는 내사된 상태로 지금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사나 코칭사가 하는 말이 또다시 뭐가 될 수 있나요? 내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케어를 해주거나 어떤 유도를 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확한 심리에 대한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 사람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러한 임상적인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 정확하게 유도해줘요. 자칫 잘못된 걸 가지고 섣불리 말을 함부로 조언한다고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이 내담자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투사를 공부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죠. 투사. 이게 쉽게 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욕구, 감정 이것이 자기 건데 이게 자기 게 아니고 타인의 것이다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실제로 믿고 그게 사실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거에 누구 거라고 지금 착각하나요?
다른 사람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내를 안 쳐다보는 걸 보니까 내를 지금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추어서 당신 그거 지금 내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투사. 거울에 비춘다 이 말이에요. 투사. 그래서 투사는 내사에 의해서 생깁니다. 어디에서 생긴다? 내사에 의해서 투사가 생기고, 이건 내 자신과 타인의 접촉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나에게 투사한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때 내가 뭐 해볼까요? 입을 닫아버려. 이 사람 또 시작이네. 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 자신의 좁혀져 있는 경계, 자신의 그 내사된 해소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인 그 상태의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그게 마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더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싫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건 투사예요. 투사는 인간관계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투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생각을 비춰서 봤으니까 지각이 넓어질까요? 좁혀질까요? 좁혀져 버리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걸 못 보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좁혀진 자신의 내사된 그 아주 좁은 그걸로 가지고만 그 사람을 비춰서 이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 라고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작다 해도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발전이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좁혀져 있는 그 왜곡된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자존감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떨어지는 거고 그럼 그 사람하고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여지니까 접촉 경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투사다. 그래서 투사는 선택적 지각을 하게 만든다. 선택적 지각.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신이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자신이 부정적인 걸 보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투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부분으로 저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지금 내가 투사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저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 더 씌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더 씌우고 있대요. 실제로는 그 누가 부정이에요? 자신이 부정인데도 그 부정을 상대방이 쓰고 있다고 더 씌워가지고 투사를 해버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숨이 팍팍 막혀버려요. 그 접촉이 안 되죠. 중요한 건 이게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건 그 착각을 착각인지 모르고 사용합니다. 투사는. 이제 오늘 이 공부 이후에 여러분들 친구 관계나 사람들 코칭이나 상담 과정에서 이제 이 투사, 이건 투사구나, 이건 내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투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원인이 뭔가 생기면 이걸 전부 다 누구에게 더 씌워야 되나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그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럼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투사는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가 있습니다.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담사는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군요. 그런 힘든 과정을 당신이 어떻게 겪는지 참 대단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주고 있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감은 뭔가요? 투사 아닌가요? 그 상태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그걸 참 잘 견뎌내셨네요. 와, 당신은 정말 강한 멘탈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해주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말에 수용, 경청, 공감을 해주고 있다면 그건 창조적 투사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걸 창조적 투사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상을 한다는 것은 실제예요, 가짜예요? 그것도 공감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건 전부 다 뭐? 투사, 창의력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좋은 투사다. 자, 우리는 어차피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적 투사는 긍정적 착각입니다. 병적인 투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병적인 투사. 남을 미워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분노하고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고 어떤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은 착각은 착각인데 어떤 착각인가요? 부정적 착각이에요. 이게 병적인 투사입니다. 이 병적인 투사가 인간관계에서 접촉, 경계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 투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앞에 우리가 내사 치료하는 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투사 치료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서 생겼던 이런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 자각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라고 자각을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남의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조차도 그 화는 상대방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화를 상대방에 비추어서 지금 내고 있다면 이 모든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들은 누가 창조한 거다? 자기 자신이 창조한 거다고 자각하는 것이 투사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투사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함축한다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누구? 내 탓이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드는 창조물이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지금 초점이 외부가 아니고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긍정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욕구, 감정을 회피하지 마라. 그대로 만나라, 접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억압되어 있는 어떤 감정과 욕구 이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만나게 되면 만나서 그것과 화해하게 된다면 이제 내 자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투사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제 융합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은 다 뭘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름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된다는 부분의 사고를 갖게 된다면 이건
큰 관계의 걸림돌이 된다. 타인과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 간에도 모두가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차이가 없다고 합의해버리면 이건 심각한 상태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금방 나도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내 편, 네 편 우리라는 개념을 잘못 써요. 우리라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편,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라는 말을 하리 붙입니다. 이 우리는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서로 연합되고 융합되는 관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좋은 이 우리라는 게 자칫 잘못 더 한 발 나가버리면 융합이 될 수도 있다. 융합. 자, 융합이라는 건 이렇게 보세요.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이 딸은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딸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설까지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딸은 자기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엄마는 살아갈 수 없다. 혼자서 살 수 없다 해서 자기가 반드시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융합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엄마가 없어도 그 딸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또 딸이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딸이 없어도 엄마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딸이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서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건강한 관계예요. 그걸 우리는 분리라고 하죠. 우리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도 서로 분리될 수 있어야 건강한데 내가 아니면 엄마는 살지 못해. 내가 아니면 우리 딸은 살지 못해라고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왜? 자, 보세요. 엄마가 집에서 지금 혼자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의 이 융합이 너무 강하게 형성돼 버리면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누구 생각할까요? 엄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온전한 친구들과의 교류가 될까요? 마음은 저쪽을 가 있거든. 왜? 거기에 뭐 되기 때문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온전히 즐겨야 되는 거, 이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온전한 건강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접촉 경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다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공부나 일이나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융합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과제나 어떤 대상을 만나는 데 접촉 경계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유대를 갖는 것. 그게 융합이에요. 그러나 이 연합이 언제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됐을 때도 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관계.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접촉 경계에 혼란을 갖지 않는다. 자, 이런 융합은 표면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조화가 잘 되죠. 서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떤 관계였나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관계였죠? 아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 이런 융합이 아까 제가 딸과 엄마로 설명을 드렸지만 융합이 만약에 부정적인 부분에 융합이 잘못돼가지고 분리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분리 못하고 여기에 내 모든 회로가 부정적인 그 감정의 융합이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나는 온 세상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그 부정의 감정에 융합된 나의 회로로 나의 세상 모형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그것이 반복되어 버리면 내 뇌가 그 부정에 중독되어 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거에 융합된 상태를 반복하거나 오래 간다는 것은 내 뇌를 완전히 부정적인 부분에 중독시켜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치명적인 게 나오죠. 융합의 특징을 보면 엄마와 태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는 경계가 있나요? 없나요? 경계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엄마와 융합되지만 엄마의 품을 벗어나면 뭐가 되나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이제 대상들을 만나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면서 이 아이는 점점 엄마와 어떻게 되게 되나요?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멀어졌다가 다시 와서 또 융합됐다가 분리됐다가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예요. 근데 엄마로부터 벗어나면은 분리 불안을 겪고 있다면 이건 엄마가 뭐 돼 있나요?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지를 못하죠. 분리 불안을 겪게 되는 것도 융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융합이 우리가 공간적인 융합이나 현재의 어떤 상태의 융합도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현재 이 공간과 현재 이 상태에서의 융합이 일어나 버리면 새로운 것에 대한 뭘 못 가질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융합이라는 건 거기에 나를 중독된 상태에 빠져버리거든. 인간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 뇌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보호막 속에 그대로 안주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그 안전지대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하죠. 특히 이제 이 융합이 되면 그 융합된 그 조건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융합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우리는 어떤 친목회나 또는 어떤 동창회나 또는 어떤 종교 집단이나 또는 어떤 이념 집단이나 이런 집단 또는 같은 문화권에 들어가는 어떤 그룹 이런 이제 집단 안에서도 융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A라는 이념을 가진 집단에서 이 이념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집단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집단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했다면 뭐 됐나요? 융합에서 뭐 빠져나와서 분리됐죠. 이 분리된 것을 이 집단에서는 용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고 이 빠져나간 다른 목소리 내는 이 사람은 집단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융합의 병폐예요. 우리 사회 현상을 잘 보세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 그 집단을 비난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다름에 대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리떼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물 뜯어버리죠. 그거 뭐냐면 그 구성원들끼리의 그 융합이 너무 과하게 작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은 서로 간의 불일치나 갈등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서로 간의 불일치나 갈등을 용납 못하는 게 융합이에요. 그래서 융합된 가족끼리도 만약에 가족이 그 융합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용납하지 못한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더 적이 되어버리는 게 나오죠. 이게 융합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재 나온 사람도 그렇게 공격을 받지만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도 그 이전에 거기에 뭐 되어 있었나요? 융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뭘 느끼느냐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도 융합되어 있다.
내가 부모님이 저래 고생하는데 내가 밖에 나서 내가 혼자 지금 맛있는 걸 못 먹고 있을 때 그 맛있는 걸 내가 느껴야 되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부모님은 저서 저렇게 보리밥을 먹고 내가 이걸 참 맛있는 걸 먹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야 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융합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융합되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나를 못 만나고 지금 온전한 환경과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걸림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융합의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융합의 사례. 자,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부모님의 생각과 다른 또 부모님과 다른 행동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일체 용납하지 못한다. 이 융합이에요. 왜냐면 자기 부모님도 뭐 결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모질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융합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어떤 배신이라 표현까지 하기는 좀 극하지만 그러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건 융합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해. 앞에 설명드렸던 거죠. 딸의 관계. 또 그 엄마는 넌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하고 있다면 이건 융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융합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융합. 우리 다 융합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융합된 게 분리되고 또 융합되고 분리되고 이게 건강한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융합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교류를 갖고 있을 때는 서로 융합이 되는 겁니다. 나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대상을 만날 때는 이렇게 융합이 되지만 그 공간에서 분리되고 또 다른 어떤 환경에 간다면 나는 이걸 빨리 뭐 해야 되나요? 분리해야만이 내 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융합이 어떤 특정한 융합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면 나는 그 융합된 걸로 인해서 내 어떤 접촉에 커다란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부모와의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와의 사이에 뭐를 만들어야 된다?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건 물리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분리해서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분리가 필요하다. 선을 꺼줘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함께 사는 것을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가족 간에 그는 서로 정을 나누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융합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병리적 현상을 나타낼 때 그 융합으로 인해서 접촉경계 혼란을 가져올 때 이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와의 사이에 경계를 꺼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러한 부분에서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융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 융합에서 벗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 종교도 일종의 뭔가요? 융합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종교에서 벗어나오면 나는 허벌판에 내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 왜? 그 대상은 의존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상담사와 코칭사가 질문을 자꾸 해줘야 돼요. 어떤 질문?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계속 누구를 만나도록? 자신을 만나도록 계속 해줘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나와 너의 경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융합은 뭐가 없어진 거죠? 자신, 경계. 그렇지. 경계가 없어진 게 융합 하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 엄마와 나, 아빠와 나, 그 다음에 형제, 또 가족
저 친구, 모든 관계에서 뭐 너와 나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우리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라는 거 공동체적인 우리 일체감을 느끼게 만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우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가 없는 우리가 되어버릴 때 그건 우리가 융합이 된다.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말, 쉽게 하면 어떤 내담자 그런 말은 예, 당신의 그러한 말, 당신의 그러한 생각, 당신의 그러한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내담자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담자가 그 말을 듣고 내담자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금방 상담선에 했던 말을 쓰도록 훈련시키셔야 돼요. 엄마의 그 말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는 말이지만 나는 그 부분에서 엄마와는 이렇게 다른 나의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를 심어주냐면 이 안에 나와 너,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은 차이를 갖고 있다. 이걸 계속 자각하도록 만들면 융합에서 점점 뭐 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